안녕하세요. 부동산 학개론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막 굉장히 설레고 그 다음에 의욕이 막 넘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부동산학 총론부터 배워야 되는데 그 부동산학 총론은 시험의 출제 빈도도 높지 않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지금 막 의욕이 넘쳐가지고 뭐든 스펀지처럼 흡수할 수 있는 첫 번째 시간부터 우리 제일 중요한 걸 배우자고요. 부동산 경제론이 있는데 이 부동산 경제론은 부동산학 개론 전체적인 기초가 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출제 빈도도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거부터 시작을 하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은 부동산 경제론 중에 요 부동산학의 수요 요 절반 정도 배울 건데 이 내용이 여러분들 1절부터 5절까지 나오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내용이 요 3절하고 4절에서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좀 한번 훑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울 때 부동산학의 수요는 수요 곡선이라는 게 나오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우하향하는 모양으로 생겼어요. 오른쪽으로 떨어지니까 우하향. 근데 부동산학의 공급은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양으로 생겼어요. 위로 올라가니까 우상향, 그죠? 근데 여기 보면 부동산 시장의 수요 공급의 균형이라고 나오죠. 그럼 이 균형은 뭐냐면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서로 만나는 요거를 우리가 균형이라 그래, 균형. 그러면 나왔네. 아,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부동산학 경제로는 처음에 수요, 그 다음에 공급 배우고 얘네들을 서로 만나게 하는 균형을 배우는 거구나.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으로 탄력성 같은 걸 배우는 거구나.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배울 포인트를 좀 보시면 제가 이제 앞으로 수업 시간에 제 모든 과목이 이렇습니다. 포인트를 먼저 말씀을 드려요.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이 처음에 수업할 때는 제가 읽어드려도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포인트를 지금만 제가 한번 보는 게 아니라 수업이 다 끝나고 나중에 또 한번 요걸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무릎을 탁 치면서 아, 이래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구나 하고 느낄 거예요. 마지막에. 처음엔 모르고. 그래서 포인트는 끝날 때 봐야지 제맛입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뭘 배울 거냐면 유량은 일정 기간, 저량은 일정 시점. 모르겠죠. 아니, 처음엔 몰라. 괜찮아요. 나중에 이제 수업 끝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지표가 유량이고 어떤 지표가 저량인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우하향의 형태로 생겼다. 그 다음에 개별 수요 곡선은 시장 수요 곡선보다 가파르다. 탄력성이 작다. 뭔지 모를 겁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들. 그 다음에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 더하기 소득 효과라는 요 내용까지 볼 겁니다. 아셨죠? 지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몰라요. 나중에 끝에 가서 다시 보면 여러분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될 거예요.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러면서. 자, 그럼 우리 교재를 한번 볼게요. 50페이지, 기본서 50페이지를 보시면 자, 기본서 50페이지 보시면 요 화면대로 그대로 나올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기본서를 보시라고 하면 저도 똑같이 기본서를 여기다 띄워놓고 같이 볼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그러면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특별하게 줄그라고 별표 치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그런 말을 안 하더라도 제가 막 밑줄 긋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냥 밑줄 긋고 별표 치시면 됩니다. 제가 별 말씀 안 드리더라도. 자, 그러면 이제 처음 배울 내용이 수요의 개념입니다. 수요의 개념인데 수요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수요가 그냥 사람들이 물건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요 사는 게 뭐야? 소비야, 소비. 소비죠. 그럼 아까 잠깐 봤지만 요거의 수요의 반대 개념이 공급 나왔지 않습니까? 공급? 그럼 공급은 뭐겠어요? 공급은 파는 거지, 파는 거. 그죠?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판매를 의미해.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부동산학 개론 수준에서는 수요는 소비구나, 물건 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수요를 지금 요 50페이지에서 아주 찬찬히 분석을 할 거거든요. 요때만 소비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 지금 50페이지를 벗어나서부터는 여러분들은 그냥 앞으로 수요는 사는 거고 공급은 파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오는데
수요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쌍가로 1번에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재화의 모든 가격 수준에 대응하여 재화를 구매하려는 욕구를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모든 가격 수준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네모였어요. 일정 기간 동안, 요게 중요해요. 일정 기간. 그리고 여기 욕구에다가 동그라미, 구매하려는 욕구인데 여기 밑에다가 하고 구매하려는 계획 이래도 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수요가 이제 중요한 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일정 기간 동안이란 게 여기 밑에 보면 유량의 개념이라서 그래요. 근데 이거는 너무 중요하니까 나중에 시간 내서 제가 따로 설명드리고, 두 번째는 조금 이따가 4번에서 보겠지만 구매력이 있어야 돼요. 유효 수요여야 되고, 세 번째는 실제로 사는 게 살려는 욕구와 계획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부동산학 개론을 배우는 거죠. 부동산학 개론을 배우는 거니까 그냥 수요가 아니라 부동산의 수요야. 부동산의 수요. 그러면 수요가 아까 사는 거라 그랬죠. 그럼 부동산 수요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 사는 거예요. 부동산 사는 거. 그래서 부동산 수요란, 그래서 뜻은 똑같아. 부동산 수요란 아까 여기처럼 일정 기간 동안에 부동산의 모든 임대료가 대응하여 구매하려는 욕구를 의미한대.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건의 수요와 부동산의 수요는 다를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냥 거의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부동산의 수요나 일반적으로 쓰이는 수요랑 같다는 의미를 그냥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데 시험 문제 나오는 걸 이제 볼 거예요. 쌍가로 3번이 거의 매년 출제되기 때문에 이거는 4번, 5번을 먼저 보고 나서 3번을 볼게요. 요거는 좀 시간도 오래 걸려요. 자, 그러면 쌍가로 4번을 먼저 좀 설명드리면 여기는 자, 보세요. 이는 단순한 구매 욕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 밑줄, 구매력을 수반하는 유효 수요여야 한다. 유효 동그라미. 자, 그럼 여기서 구매력을 수반하는 유효 수요라는 게 뭘까요? 구매력을 수반한다는 얘기가 어떤 물건을 또는 어떤 부동산을 사고 싶어 할 때 이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어떤 건물이 있는데 이거의 가격이 무려 300억씩이나 해요. 근데 제가 지나가다가 그 건물을 보고, 야, 나 저 건물 갖고 싶은데 이렇게 구매하려는 욕구가 있어. 그것은 수요다 아니란 말이에요. 왜? 저는 300억이나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죠. 그거는 구매력을 수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헛된 희망에 불과해. 망상에 불과해. 하지만 삼성의 이재용 씨가 걸어가다가 이 건물 보고, 아, 저 건물 괜찮은데? 갖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거는 이 사람은 이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매력을 수반하는 유효 수요이기 때문에 그거는 수요가 된다는 말이에요. 아셨죠? 오케이. 그래서 유효 수요라는 게 뭐다? 이게 있는 구매력을 수반하는 것이구나. 그런 수요구나. 라는 게 유효 수요고요. 그 다음에 요 쌍가로 5번도 특정 가격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을 수요량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밑줄, 실제 구입한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여기 쌍가로 1번에서 여기 구매하려는 욕구하고 계획이라 그랬죠. 실제로 산 거다 아니다. 실제로 산 거는 아니야. 이거를 사려고 하는 욕구나 어떤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안 샀어. 미래에 이걸 살 예정이야. 선생님, 근데 왜 그렇죠? 왜 그러냐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면 되게 길어요. 경제학적으로 이게 좀 되게 좀 심오한 뜻이 있어가지고 설명을 드려봤자 요거는 시험에도 안 나오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알고 계셔. 아셨죠? 모르는 게 속 편해. 되게 좀 복잡한 철학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근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봤냐면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 아직까지는 요건 설명 안 드렸어요. 이제 쌍가로 3번에서 드릴 거고, 어떻게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유효 수요에다가 아직 사진 않은 거야. 살려는 욕구, 살려는 계획이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시험에 제일 잘 나오고 거의 매년 출제되는 수요의 유량, 저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수요는 아까 일정 기간 동안에 무슨 수라 그래서 유량이라고 했어요. 근데 시험에는 이 유량만 나오는 게 아니라 유량의 반대 개념인 저량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량과 저량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데 이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유량은, 자, 여기 밑줄, 일정 기간 동안 측정한 수이다.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무의미한 수를 우리가 유량이라 그래요. 근데 저량은 일정 기간이 아니라 특정한 시점, 밑줄,
이점에서 측정한 수예요. 뭔지 모르겠죠. 자, 이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유량이란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서로 뭘 할 거냐? 이제부터 선을 볼 거예요. 선. 여러분들 선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선 여러 번 봤거든요. 근데 선이랑 소개팅이랑은 완전히 차원이 틀려요. 진짜 소개팅은 애들 장난이야. 선은 진짜 냉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이 있죠. 여러분들 소개팅 같은 거 나가가지고 저기 당신 돈 얼마나 벌어? 뭐 이런 거 물어보면 되게 실례잖아요. 그럼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러는데 선의 세계에서는 그 정도는 당연한 거야. 그걸 안 물어보는 게 이상한 거죠. 얼마 벌어 너? 딱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선의 세계에서는 다 그게 허용이 돼요. 그래서 얘네 둘이 만났어. 얘네 둘이 만나가지고 이 B라는 사람이 A한테 커피 한 잔 커피를 채 마시기도 전에 딱 물어보는 거야. 얼마 벌어요? 딱 물어봐. 그러니까 이 A라는 사람이 침착하게 대답하는 거야. 저 1,000만 원 봅니다. 딱 얘기해. 1,000만 원 본대. 그러니까 이 B랑 그래요?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 B가 A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는 뭐를 타고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A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벌이가 넉넉하지 못해서 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B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했죠. 아니 아까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다고 그러는데 차가 없어요. 이러니까 이 A가 뭐라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A가 아니 이 사람 내가 언제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고 그랬어요. 나는 1년에 1,000만 원 벌어요. 이렇게 대답한 거야. 웃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그렇죠. 이게 이 1,000만 원이란 이 사람의 소득이 이 B가 아까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봤어야 돼. 일정 기간을 정확하게 표시해 줬어요. 야, 너 한 달에 얼마 벌어? 아니면 뭐 1년에 연봉이 얼마야? 1년에 얼마 벌어? 라고 기간을 표시를 해줬어야지 이 1,000만 원이 의미 있는 숫자가 되는 거야. A도 대답을 이렇게 했어야지. 저 1년에 1,000만 원 법니다. 한 달에 한 90만 원 정도 법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이 1,000만 원이라는 수가 의미가 있는 거지. 일정 기간을 표시하지 않으면 이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되게 모호해지고 의미가 없는 숫자가 되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유량이라 그래요. 유량. 이런 숫자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근데 저량은 뭐냐면 저량은 일정 기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느냐만 중요해요. 어떤 거? 대표적인 게 가격이죠. 가격. 여러분들이 시장 가가지고 사과 같은 거 살 때 그 사과 파시는 분한테 아저씨 이 사과 지금 한 보름 동안 얼마 했어요? 이런 거 안 물어보지. 사과 얼마예요? 지금 얼마냐고 지금. 뭐 그렇게는 안 물어보겠지만 가격을 물어본다는 거는 지금 얼마 하냐고 이 시점에서 얼마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지금 현 시점에서.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이 유량과 저량을 실제로 냅니다. 실제로 여기서는 유량과 저량의 개념보다 얘가 훨씬 더 중요해.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셔야 돼.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아까 뭐 봤냐면 요 연봉 같은 소득 있죠. 소득 대표적인 게 월급 또는 연봉 이렇게 있잖아요. 월급은 뭐의 준말이에요? 월급이요. 연봉도 요게 요게 1년을 의미하고 월이 한 달을 의미하죠. 기간이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숫자들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봐봐요. 자, 이제부터 하나씩 보자고요. 임대료하고 지대하고 거의 같은 거야. 지대는 토지를 사용했을 때 내는 임대료죠. 그죠? 그래서 임대료 지대가 얘네들도 월세라 그러죠. 월세. 그죠? 그래가지고 보통 임대료나 지대 얘네들도 보통은 월이나 아니면 연 단위로 내는데 얘네들도 일정 기간 동안 내는 금액이에요. 임대료, 지대, 요런 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 지가 같은 거, 그죠? 부동산의 가격이나 지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또는 그때 당시에 이 시점에서 얼마냐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얘네하고는 서로 반대 개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도 되게 잘 나와. 지대는 유량인데 지가는 저량이에요. 오케이?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여러분들이 요 신규 주택 공급량 있죠.
신규 주택 공급량. 신규 주택 공급량은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신생아 있죠, 신생아. 신생아의 숫자를 셀 때 올해 신생아가 몇 명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1월 3일날 신생아, 1월 3일날 신생아 현재 몇 명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어떤 기간 동안 신생아가 몇 명 태어났는데 신생아의 수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규 주택 공급량은 얼마인가 이제 그런 거를 따질 때 유량이에요. 그런데 주택 이제 몇 년 된 이 건물 지은 다음에 좀 몇 년 지난 중고주택 있죠. 중고주택의 수나 주택 재고량이랑 거의 같은 뜻인데 요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 총 인구수 신생아 수 말고 대한민국의 현재 총 인구수 할 때는 어떤 시점을 통해서 2023년 뭐 1월 현재 인구가 4천만 명입니다. 5천만 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그래서 신규 주택의 공급량은 올해 새로 지어진 건물은 주택은 몇 채인지 유량이고 주택 재고량 이미 지어진 건물들이 있죠. 주택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뭐다? 그런 것들은 뭐가 된다? 저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 거래량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주택 거래량이 뭐 1,000만 정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유량으로 표시를 해. 요거. 그래서 시험에는 지금 우리 부동산학 개론이죠. 그래서 유량, 저량 물어볼 때 지금 요거 제가 위치까지 다 맞춰놨거든요. 얘네들하고 위치까지 다 맞춰놨으니까 서로 비교하면서 외워야 돼요. 그래야지 안 헷갈리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요거 비교하면서 서로 외워야 돼. 이게 특 A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구수 아까 신생아하고 비교해서 총 인구수 같은 거는 뭐다? 저량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자 있죠, 이자. 이자는 보통 뭐 단위로 해요? 연 이자죠. 앞에 여기 사실은 연자가 빠진 거야. 이자는 연 단위로 매기잖아요. 그래서 이자도 뭐다? 유량이라는 거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소득은 했어요. 소득은 뭐 월급이나 연봉이나 얘네들 다 모르는데.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밑에다가 국민총소득 밑에다 GDP라고 하나 적어놔요. GDP라고. 국민 총소득이 이제 GDP인데 GDP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그 공인중개사 시험이니까 GDP의 뜻을 정확하게 알 필요 없지만 GDP가 뭘 의미하냐면 대한민국 국민이 1년 동안 총 생산한 양을 GDP라 그래요. 근데 아까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중요한 거는 뭐 총 생산한 양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년 동안 기간이 중요하다고. 기간 아셨죠?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요.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 봤는데 우리 시험에 되게 부동산 개론하고는 조금 상관없고 오히려 회계 쪽하고 관련이 있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것도 밑줄 수익 비용 매출액 그 다음에 자산자본 부채 있죠. 얘네들이 시험에 잘 나와. 얘네들이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는데 요 수익 비용 매출액 밑에다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손익계산서라고 적어요. 손익계산서. 요거 회계 배우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다음에 자산자본 부채 요거는 재무상태표라고 적었어요. 재무상태표. 옛날에는 이거 대차대조표라고 불렀는데 요즘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재무상태표. 그러면 얘네들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얘네들이 자 손익계산서라는 거는 그 기업에 1년 동안 얼마 팔았는지 매출액이죠. 그러면 이 판 거에서 비용을 빼면 순이익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1년 동안 계산한 거예요. 손익계산서. 그리고 이 재무상태표는 이 기업이 현재 자본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인지 따지면은 총 자산이 나오거든요. 이런 게 재무상태표예요. 근데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딱 봤을 때 여러분들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날짜. 봐봐. 손익계산서는 날짜가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손익계산서하고 관련되어 있는 매출액, 수익, 비용 계정들은 다 뭐다? 그렇죠. 이런 계정들은 다 뭐에 해당된다? 요거는 그 유량에 해당하는 거야. 유량. 자, 근데 이게 재무상태표 봐요. 뭐가 중요해? 날짜 봐봐. 날짜가 이렇게 기간으로 안 나와 있고 12월 31일 시점으로 나와 있죠. 한 시점으로. 그러니까 이거 뭐야? 얘네들은
절량에 해당하는 거, 절량. 그래서 시험에는 여러분들이 이거 조심하셔야 돼. 시험에 좀 쉽게 내면 수익, 비용, 매출액 얘네들 절량이야 유량이야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자산, 자본, 부채는 절량이야 유량 이렇게 물어보면 쉬운데 여기 앞에다가 뭘 붙여요. 뭐 여기 앞에다가 유동성 부채 막 이런 거 갖다 붙인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또 유동성 부채가 이거 유량이에요, 절량이에요? 아이,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부채잖아. 유동성 부채도 부채죠. 그러니까 절량이지. 그러니까 앞에 이런 말들 앞에 뭐 붙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건데 수익 중에 하나가 단기 순이익이 있거든요. 단기 순이익. 이것도 봐봐. 수익이 이익이죠. 그러니까 이거 앞에 단기 있다는 거 붙어도 필요 없다고. 사실 단기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앞에 뭐 붙어 있다고 혼동하시면 안 돼. 이런 것들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자, 다시 돌아보셔가지고 시험에 유량과 절량 이거 매년 출제되는데 거의 여러분들이 요 예를 외워두셔야 돼. 예.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뭐 통화량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좀 나와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 풀면서 한두 개 정도만 좀 더 보고 기본적으로 이거 내야 돼. 근데 여기서 초 A급, 특 A급이 어떤가요? 부동산하고 관련돼 있는 얘네들은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유량인지 절량인지 시험 문제 나왔다면 이게 나와요. 오케이. 여기까지 우리가 수요의 개념을 봤어요. 이제부터 여기까지만 이제 수요하고 소비하고 좀 다른 개념이고 앞으로는 이제 수요는 사는 거, 공급은 파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 수요를 여러 개로 나눠 놓을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것만 좀 살펴보자고요. 일단 본원적 수요는 그냥 우리가 여태껏 봤던 그냥 수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파생적 수요는 자, 밑줄 여기 동그라미 2번에 생산 요소로서 투입하는 거야. 생산 요소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재료가 되는 걸 생산 요소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밑줄 일반적으로 토지에 대한 수요는 파생적 수요다. 요걸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파생적 수요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빵이 있어요. 빵. 근데 일반 가정집에서 빵을 사죠. 그럼 이 빵 가지고 이거 먹으려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본원적 수요예요. 그냥 바로 소비하는 거. 근데 이걸 가정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가게에서 이걸 샀어. 빵 만들어 파는 샌드위치라던가 무슨 빵 만들어 파는 가게에서 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빵 가게 주인이 빵을 직접 소비하려고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죠. 그럼 그렇지. 이거 가지고 샌드위치를 만들어 가지고 요 샌드위치를 팔 목적으로 샌드위치의 재료의 목적으로 빵을 사는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런다? 그래서 파생적 수요라고 하는 거예요. 파생적 수요. 뭔가 만들어서 팔려고 사는 거. 근데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건물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주택이죠, 주택. 주택은 우리가 주택을 사면 뭐합니까? 여기서 살려고 사는 거지, 주택은 살려고 사는 거예요. 이거는 본원적 수요인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토지를 일반적인 그냥 뭐 소비자가 사는 게 아니라 건설업자가 샀어. 건설업자. 그럼 이 건설업자가 토지를 사게 되면 이 건설업자가 토지 사가지고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지었어요.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요거를 분양을 하죠. 그러면 이 건설업자는 토지를 왜 산 거야?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재료로서 생산 요소로서 산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토지에 대한 수요는 뭐라는 겁니까? 파생적 수요가 되는 거야. 마치 샌드위치 가게에서 빵을 샌드위치 만들려고 사는 것처럼 토지를 건설업자가 아파트 만들려고 토지를 사기 때문에 요거를 파생적 수요다. 요렇게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지에 대한 수요는 파생적 수요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요 파생적 수요란 개념 알았죠? 근데 이거보다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자주 만날 용어가 뭐가 있냐면 요 생산 요소예요. 생산 요소. 생산 요소를 제가 아까 재료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생산 요소에는 아까 빵 만들 때 여기에 들어가는 밀가루, 설탕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이게 밀가루하고 설탕만 있으면 저절로 빵이 되는 건 아니죠. 어떻게 사람이
직접 그걸 반죽을 해가지고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이런 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노동력까지 포함이 됩니다. 노동력도 포함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 같은 거 뭐 이런 것들도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생산 요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요거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요건 알아요. 생산 요소에 노동력도 포함되는구나. 요 정도 개념만 첫 번째 시간이니까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6페이지 보시면은 쌍괄호 2번에 유효 수요 아까 봤죠? 유효 수요는 지불 능력, 구매력이 있는 수요고, 그리고 아까 제가 건물을 봤는데 저는 어때요? 300억이 없기 때문에 못 샀죠. 하지만 갖고는 싶어 했잖아. 그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잠재 수요라고 합니다. 잠재 수요. 근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참고로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가수요는 투기 수요를 조금 유식한 말로 가수요라 그래요. 안 중요해, 안 중요해. 그 다음에 신규 주택 수요와 중고 주택 수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파생 수요가 무슨 뜻인지 그거만 알고 지나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네모 2번의 수요 곡선 보이시죠? 그럼 이 수요 곡선의 이 네모 2번의 결론은 뭐냐면 52페이지 보시면 여기 그림 나오죠. 이렇게 우하향하는 형태의 수요 곡선이 나올 건데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우하향하느냐? 요거를 이제부터 좀 알아볼게요. 여기 보시면 수요 함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수요 함수. 근데 여러분들이 이 쌍괄호 1번, 2번은 읽을 필요도 없고 저기 읽어봐도 뭔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이거야. 우리 쌍괄호 3번에 부동산학 개론 수준에서 수요 함수는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식. 여기 보면 식 보이죠? 식이 뭐예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y는 3x 플러스 2 뭐 요런 거를 우리가 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마치 요거와 같은 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자, 요거 일단 식을 살펴보기 전에 여기 QD하고 P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겁니다. 여기 Q는 이게 양이라는 얘기예요. 양. 영어로 퀀티티의 약자입니다. Q는. 그리고 P는 가격을 의미해요. 가격. 그럼 이 가격은 프라이스의 약자예요. P. 그리고 여기 앞에 붙은 D 있죠. 조그맣게 D를 붙여놨는데 이 D는 뭘 의미하냐면 디맨드, 수요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QD는 양인데 수요량이네. 그러니까 QD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QD는 수요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수요량. 그래가지고 이제 자 이거 나온 김에 본격적으로 한번 좀 볼까요? 앞으로 이제 자주 나올 건데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여기 수요 곡선을 이렇게 그리면 우하향하는 형태면서 이렇게 D라고 하나 써요. 그럼 이게 뭐야? 그렇죠. 이건 수요 곡선.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은 이렇게 생겼는데 요 S는 공급 곡선이에요. D는 디맨드, S는 서플라이. 요거는 공급을 의미하고 D는 수요를 의미합니다. 디맨드 서플. 영어 굳이 찾아볼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수요, 공급. 그러면 아까 Q가 있고 그 다음에 P가 있었죠. P는 양이었고 P는 가격이었잖아. 그죠? 그럼 만약에 첨자로 이렇게 D가 붙을 수도 있고 S도 붙을 수도 있고 D가 붙을 수도 있고 S가 붙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럼 이건 뭐예요? 그렇지. 이건 수요량, 공급량. 요거 QS는 요거는 PD니까 수요 가격. 요거는 요 PS니까 공급 가격. 이렇게 읽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참고로 요거 알아두시고. 자, 그럼 수요 함수가 아까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랬죠. 관계. 그러면 여기서 가격은 요거잖아요. 그러면 요 수요량은 요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라 그러는데 여기 보면 Q도 있고 P도 있고 100도 있고 2도 있죠.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봤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 이 P 앞에 붙어 있는 부호 있죠. 이게 중요하고 사실은 요 Q 앞에도 플러스가 생략이 돼 있는 거거든요.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죠. 서로 부호가 다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는 뭐를 보고 알 수 있냐면 얘네 둘의 부호가 서로 다르죠. 이러면은 얘네들이 무슨 관계냐면 역의 관계, 음의 관계 또는 반비례하다. 요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얘네들이 역의 관계고 음의 관계고 반비례인지 요 의미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보자고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방금 이 교재에 나와 있던 식이 이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 Q 앞에 뭐가 생략이 돼 있다 그랬습니까? 여기 플러스가 생략이 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쓰면 요렇게 쓰게 될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러면 이 식에서 예를 들어서 보세요. P가 10이래 봐. 그러면 여기 10이면 여기 20이죠. 그래서 100에서 20 빼면 Q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80이 되는 거죠. 80. 자, 이번에는 이 P에다가 20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10에서 20으로 했으니까 얘는 증가했죠. P의 값은 증가했잖아. 10에서 20으로. 그죠? 그러면 이게 20이 들어가면 2는 40이고 100에서 40이면 Q는 얼마가 돼요? 60이 됐잖아. 그럼 보십시오. P가 10에서 21로 증가했는데 Q는 오히려 80에서 60으로 감소했죠. 하나는 이 P가 증가했는데 요 Q는 감소했어. 이런 관계를 뭐라 그래요? 이런 관계를 우리가 역의 관계다, 음의 관계다, 반비례한다. 똑같은 말이야. 다 똑같은 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지. 왜? 얘네 둘이 서로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이 값이 커지면 얘는 작아지게 돼 있어요. 작아지게 돼 있어. 이거 한번 옆에 똑같이 다른 거 한번 써볼 거예요.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이게 Q는 100 플러스 2P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식하고 다른 건 뭐가 있어요? 요거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 거죠. 자, 이런 경우에 한번 볼게요. 만약에 P가 10이에요. 그러면 Q는 얼마가 되냐면 120이 되겠죠. 왜냐면 P 곱하기 2가 20이니까 100에다 더하니까 120. 근데 만약에 이번에 P가 20으로 증가했어. 그러면 2는 40이니까 요거는 14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증가하게 되죠. 자, 보십시오. 여기서 P가 10에서 20으로 증가했으니까 얘는 120에서 140으로 증가했죠. 그건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얘 P 앞에 붙어 있는 부호도 플러스고 Q 앞에 붙어 있는 부호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하나가 증가하면 나머지도 증가하게 돼 있어요. 이런 관계는 뭐라 그런다? 이런 관계는 정의 관계, 양의 관계,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쉽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볼 때 수요 함수 막 그렇게 되게 수학적인 어려운 것 때문에 혼동을 하시는데 볼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 어떤 거? 부호를 보라고. 이 식 앞에 이 P 앞에 붙어 있는 부호와 Q 앞에 붙어 있는 부호가 서로 다르면 얘는 음의 관계를 나타내서 얘네들이 서로 반비례하고 얘네들은 같으면은 정의 관계야.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공급 함수도 배우고 수요 함수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봐봐요. 제가 이걸 두 개 비교하는 이유가 이런 뭐 첨자 D 이런 거를 안 주고 식에서 그냥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Q는 뭐 20 빼기 3P 뭐 이런 식으로 식이 주어졌어. 그럼 이거는 수요 함수야 공급 함수야 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이거 수요 함수예요 라고 대답할 줄 알아야 돼. 왜? 이 수요 함수는 얘네 둘이 부호가 틀려요. 근데 만약에 어떤 식을 줬는데 Q는 20 더하기 3P라 그러면 얘네들이 부호가 서로 같죠. P하고 Q하고. 그러면 이거는 여기 뭐 D나 S가 안 붙어 있더라도 얘는 이거는 둘 다 부호가 같으니까 공급 함수는 이렇게 딱 보고 알아맞힐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오케이. 좋았어요. 자, 그래서 다시 교재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한번 볼게요. 수요 함수랑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인데 어떤 관계를 알고자 하는 거야? 여기에 있는 부호를 서로 비교해서 얘네들이 다르니까 지금 여기는 어떤 관계가 됐다? 역의 관계, 음의 관계, 반비례 관계가 됐네. 그죠? 요거 아셨죠? 그래서 이 수요 함수 별거 아니에요. 이런 거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은 얘네들이 부호가 다르니까 이렇게 반비례하구나 라는 것 정도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수요 함수를 말로 표현한 게 수요 법칙인데 한번 볼게요. 자, 다른 조건이 모두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자, 여기 밑줄 그세요. 당의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수요량이 감소하고, 이제 봐봐요. 그 가격이 상승했죠. 얘네들 서로 묶고 가격이 올라갔대. 그랬더니 수요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소했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네. 무슨 관계? 역의 관계, 음의 관계, 반비례.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밑줄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했대요.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가격이 하락하니까 수요량은 증가했대. 증가했어. 얘네들도 서로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같이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 반비례 동그라미, 반비례 관계를 수요 법칙이라고 한다. 즉 가격과 수요량은 밑줄, 역의 관계, 음의 관계, 역과 음의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수요 함수를 그대로 나타난 건데 이거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 왜? 가격이 비싸면 사람들이 덜 사겠죠. 적게 사겠죠. 그리고 가격이 싸면 더 많이 산다는 걸 그냥 좀 어렵게 그냥 얘기한 것 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시험에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뭐 수요 법칙 이런 거구나 이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를 봐야 돼. 자, 봐봐요.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겠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증가하고 이러면 틀리겠죠. 또는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은 감소하고 이러면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거 조심하시고 또 하나는 이렇게 다 적어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는데 이같이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 비례 관계라고 하면 틀리겠지. 반비례 관계고 정의 관계, 양의 관계라 그러면 틀려요. 제가 이렇게 시험에 어디에 나온다고 함정이 이렇게 팔 거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그 시험지에서 이게 함정이 보입니다. 아니면 보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디테일한 건. 잘 보셔야 돼.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만 좀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이게 지금 우리가 수요 법칙인데 나중에 공급의 법칙 배우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의 법칙은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걔네들은 무슨 관계니까? 정의 관계니까. 그거. 자, 그래서 보세요. 근데 제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수요의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 간의 관계를 알고 싶은 거죠. 근데 사실은 가격 말고도 요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게 되게 여러 개가 있지만 우리가 보고자 하는 수요의 법칙은 여기 뭐라고 적혔냐면 다른 조건이 모두 일정하대.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다른 것들은 볼 필요 없다고. 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다른 것들은 볼 필요 없이 뭐만 보잔 말이야.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과의 관계만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요인들은 불변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에 영향을 받기 싫으니까. 우리는 요 두 개의 관계만 보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부동산도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므로 수요 법칙에 의한 수요 함수는 동일하다. 자, 여지껏 제가 이제 수요 함수와 수요 법칙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뭐야? 그렇죠. 우리가 지금 부동산학 개론이니까 부동산도 수요 법칙이 적용이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배울 부동산의 수요 함수도 어떻게 생겼겠다? 부동산의 수요 함수도 이거랑 똑같이 생겼어. 아까랑. 뭐가 똑같다는 거야? 요 부호가 P 앞에는 부동산의 수요 함수도 P 앞에는 마이너스, Q 앞에는 플러스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역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수요 함수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수요 함수도 서로 역의 관계, 즉 부호가 다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수요 함수에서 수요 법칙까지 봤으니까 이 수요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수요 곡선이란 걸 그릴 거예요. 자, 그럼 수요 법칙을 이용해서 수요 곡선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 우리가 지금 수요 함수에서 뭐와 뭐의 관계를 알고 싶다 그랬어요. Q, 수요량과 P, 얘네 둘의 관계를 알고 싶다 그랬지. 그러니까 당연히 PQ 평면에다 그리는 거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건 여기 X고 여기 Y였죠. 그래서 XY 평면에다 무슨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는데 사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인식은 여러분들이 했을지도 모르지만 왜 XY 평면에다 이 그래프를 그리냐면 X와 Y와의 관계를 알고 싶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수요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P와 Q,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알고 싶기 때문에 P와 Q 평면에다가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수요의 법칙을 적용해서 한번 그려보면, 자, 볼게요. 먼저 가격이
가격이 30원일 때 수요량이 30개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가격이 30원일 때 수요량이 30원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찍어야 돼? 여기다 점을 찍어야 돼. 그래프를 그리려면. 자, 그런데 가격이 만약에 10원으로 하락했대요. 가격이 30원에서 10원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문제 내볼게요. 자, 이제 여기다가 점을 찍어야 되는데 이쪽에다가 찍어요. 요 30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다 찍어야 돼요? 오른쪽에 찍어야 돼? 그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격이 10원일 때 30원일 때보다 더 많이 팔리겠어요? 아니면 더 작게 팔리겠어요? 당연히 많이 팔리겠지. 왜? 우리 수요의 법칙에서 방금 전에 배웠잖아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 증가해야 돼. 증가. 그러니까 예컨대 30개보다는 30원일 때 30개보다는 10원일 때는 30개보다 더 많이 팔려야 돼.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한 50개 팔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 왼쪽 편인 10원에 50개 팔린 여기다가 점이 찍히겠네요. 그죠? 자, 그럼 근데 이번에는 만약에 가격이 50원으로 오히려 올랐대요. 그러면 가격이 지금 30원에서 50원으로 이렇게 오르게 된 거죠? 그러면 자, 다시 한번. 그러면 30개보다는 많이 팔리겠어요? 아니면 30개보다 적게 팔리겠어? 당연히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30개보다 적겠죠. 예컨대 한 10개 정도 팔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10개 팔렸으니까 여기서 점을 찍으면 이게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나온 점들을 한번 이어보면 이렇게 점을 이을 수가 있겠죠. 어떻게? 수요 곡선의 생김새가 오른쪽으로 내려가고 있죠. 이걸 뭐라고 그런다? 우하향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곡선은 우하향. 자, 수요 곡선은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 보니까 막상 그려보니까 우하향하네. 우하향.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죠. 그죠? 우하향하게 생겼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야. 우리가 이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이 그림을 그려봤더니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그럼 우리 교재에도 요걸 그려봤는데, 자, 보세요. 요 밑에 보면, 자, 이건 볼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냥 다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건 볼 필요가 없고, 요 봐봐. 우하향하는 모양으로 생겼잖아. 그죠? 우하향하는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시험에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보세요. 자, 그러니까 시험에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여기 밑줄 싼 거라서 이거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밑줄. 우하향 동그라미. 근데 시험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우상향한다. 그러면 X죠. 또는 좌하향한다. 그래도 X야. 어떻게? 우하향합니다. 우하향. 진짜 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내는데 진짜 나쁜 놈이 어떤 출제원이 이 우하향을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좌상향으로 낸 놈이 있어요. 진짜 내가 보기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우하향이라고 쓰는데 좌상향도 맞아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왼쪽으로 갈수록 올라가죠.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은 이렇게 우하향,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가는 모양으로 생겼다.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그냥 이건 잊어버리시고 불쾌합니다. 이거 생각만 해도. 자,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은 우하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우상향한다, 좌하향한다 그러면 틀리다. 아셨죠? 요거.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저희가 이제 뭘 봤냐면 요 수요의 법칙을 가지고 한번 수요 곡선을 그렸더니 우하향하는 모양이 생겼죠.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수요 함수, 즉 식을 가지고도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그래도 우하향하는지 한번 살펴볼까? 자, 보세요. 지금 식이 QD는 100-2P라고 나왔는데 만약에 P가 20, 즉 가격이 20원일 때 요걸 한번 계산해 보면 얼마냐면 이 P는 2 곱하기 20이니까 Q가 얼마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럼 100 빼기 40이니까 요게 20이면 60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 60개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점이 여기 찍히게 되겠죠. 20, 60. 그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자, 가격이 20일 때 이게 60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가격이 10원으로 내려갔어. 10원으로 내려가면
요게 10이니까 요 Q는 얼마가 돼? 80이 되겠죠. 80. 그러니까 10원일 때는 80개가 팔리게 되겠죠. 여기서 점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요 두 점을 이어봤더니 이렇게 우하향하는 모양이 생기네. 그럼 아까 우리가 수요의 법칙을 이용해서 그 모는 종이에다가 그래프를 그린 거나 뭐를 이용해서 수요 함수, 즉 식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린 거나 똑같이 어떤 모양이 됐습니까? 그래프가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얻게 되네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수요의 법칙이 여기에 있는 수요 함수를 말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당연히 우하향하게 나온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혼동할까봐 제가 하나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아니, 선생님, 지금 계속 수요 곡선을 직선으로 그리셨는데요. 수요 곡선이라 그래 놓고 왜 직선으로 그려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 보세요. 안 하셨구나. 그죠? 자, 볼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원래 수요 곡선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곡선으로 생겼어요. 원래 수요 곡선은 말 그대로 곡선으로 생겼는데 이 경제학자들이 수요 곡선을 이렇게 곡선으로 그려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나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서 분석을 하는 거나 결국 결론이 똑같거든요. 근데 곡선의 식은 되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그냥 어떻게 해? 그렇죠. 이렇게 직선으로 그냥 그리고 직선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우리 시험에 정말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이렇게 곡선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당황하지 마시고 결론은 똑같아. 결론은 똑같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배운 대로만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봤냐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것까지 뵀어요. 그러면 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합니까? 그렇죠. 이 가격과 수요량은 서로 어떻게 되기 때문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죠? 자, 그럼 52페이지에 쌍괄호 4번에 개별 수요 곡선과 시장 수요 곡선 나오죠. 근데 사실은 여태까지 진짜 중요한 거는 다 끝났고 요거는 좀 참고로 그냥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수요 곡선이 개별 수요 곡선과 시장 수요 곡선 두 개로 나오는데 여기서 개별 수요 곡선은 그야말로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요 곡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소비 행태를 보고 그린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요 곡선을 개별 수요 곡선이라고 하고 그 시장 안에 있는 모든 개별 수요 함수를 다 모아놓은 거를 시장 수요 함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걸 한번 봐봐요. 개별 소비자들이 각각 한 명 한 명의 수요 곡선을 개별 수요 곡선이라고 하고 이러한 개별 수요 곡선, 자 여기 밑줄 수평으로 합해서 그린 게 시장 수요 곡선이야. 근데 여기서 시험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수직으로 합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이거는 수평합이에요. 수평합.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밑줄 요거 동그라미 2번이 나올 만해. 자 봐봐요. 시장 수요 곡선이 개별 수요 곡선보다 기울기가 완만하고 탄력성이 크다. 근데 이거의 주어를 바꾸면 개별 수요 곡선이 시장 수요 곡선보다 기울기가 가파르고 탄력성이 작다. 이거 아직 잘 모르겠죠. 이제 봐봐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 여러분들 153 그냥 53페이지에 보면 여기 식하고 여기 그래프 나오죠.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요거는 지금 이 시장에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A라는 사람과 B 두 사람밖에 없어. 이 시장에는 되게 작은 시장인데 그러면 A의 수요 함수가 이거고 B의 수요 함수가 요거라서 얘네 둘을 더한 수요 함수가 시장 수요 함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걸 그래프로 그려봤더니 이게 A의 수요 함수고요. 요거는 B의 수요 함수야. 그래서 얘네들을 수평으로 더한 게 시장 수요 함수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딱 보고 그냥 뭐만 느끼시면 되냐면 시장 수요 함수가 더 많이 누워있구나. 누워있어. 얘네들은 이렇게 되게 가파르죠. 되게 가팔라. 되게 서 있는데 얘네들은 이 시장 수요 함수는 개별 수요 함수에 비해서 누워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기울기가 완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공을 굴렸을 때 되게 기울기가 가파르면 공이 빨리 내려가겠죠. 근데 기울기가 완만하면 공을 여기다 넣으면 천천히 내려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기울기가
시장 수요 함수가 완만해요. 그 이유를 이제부터 제가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자, 봐봐요,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이 식에 가격에 50을 다 집어넣었더니 요거는 50 집어넣으면 50개죠. 여기다 50 집어넣으면 100이에요. 그러면 이 시장 수요 함수를 구할 때 수평합이란 건 뭐냐면 똑같은 가격대에서 얘네들 개별 수요 함수의 50과 100을 서로 더해. 그럼 150이죠. 이 150이야. 가격의 시장 수요 함수란 건 요 가격에서 어떻게 해요? 얘네들의 수요를 그냥 단순히 서로 더한 거. 이게 수평합이라 그런 거예요. 요 150이 시장 수요 함수죠. 근데 만약에 이거하고 이거 하나 비교해볼게요. 만약에 이 가격이 20원이라고 칩시다. 20원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얘가 20원으로 내려가면 계산해보면 여기 뭐가 나오냐면 80개가 나와. 80개. 그죠? 그리고 여기에 20원이 들어가면 여기 20원이 들어가면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160개가 나옵니다. 자, 봐봐요. 여기 20이면은 160개가 나오고, 그러면 이 80개와 160개의 합이 똑같은 20원대에서 여기가 얼마가 나오냐면 여기가 240이 나오겠죠. 240이 나와.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거 두 개만 한번 비교해 줘요. 요거하고 요거 두 개만 한번 좀 여기서 비교를 해보면 이 경우에는 요 삼각형 봐봐요. 여기 30원 가격 하락했는데 늘어난 건 30밖에 안 돼. 그죠? 그러면 30원 가격이 하락했는데 늘어난 건 30밖에 안 돼서 이런 형태가 될 거죠. 근데 여기는 보면 50에서 20으로 똑같이 30이 가격이 하락했는데 시장 수요 함수는 얼마가 올랐어? 이거는 90이 더 많아졌네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30인데 여기는 90이나 이렇게 내려갔어. 그러니까 봐봐. 어느 게 더 완만해? 시장 수요 함수가 이게 그림이 잘 표현이 안 돼서 그렇죠. 훨씬 완만하죠. 근데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장 수요 함수가 개별 수요 함수보다 기울기가 더 완만하다는 걸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기억 안 하셔도 돼. 복잡한 건. 그래서 자, 이거 보자고요. 시험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개별 수요 곡선이 시장 수요보다 기울기가 가파르죠. 가팔라. 그게 나중에 뒤에 가서 탄력성을 배우겠지만 기울기하고 탄력성은 서로 반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력성은 작은 거예요.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개별 수요 곡선이 시장 수요 곡선보다 기울기가 완만하다 그러면 틀린다고. 완만하면 그러면 틀리고 탄력성이 크다 그러면 틀려요.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 하고 싶어서 이걸 설명드린 거죠. 알죠? 시험에는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주어를 바꿔서 시장 수요 곡선이 개별 수요 곡선보다 기울기가 가파르고 그러면 틀리겠죠. 완만하잖아. 그리고 탄력성은 기울기가 작다는 뜻이니까 탄력성은 더 큰 거죠.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걸 봐야지 함정이 보여요.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계산 문제, 시장 수요 곡선의 계산 문제가 사실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편이 좋습니다. 출제 빈도도 매우 낮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문제 나왔는데 다 틀렸어. 그냥 내는 게 아니라 또 가뜩이 그냥 내도 좀 헷갈린데 그걸 꼬아서 냈기 때문에 이거 공부한 사람들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식은 몰라도 됩니다. 그냥 다만 여러분들이 기울기와 나중에 뒤에 배울 탄력성의 크기만 개별 수요 함수와 수요 함수를 서로 비교할 줄 아시면 돼요. 아셨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53페이지에 보시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라고 그래서 이제 가격 효과, 대체 효과, 소득 효과가 나오는데, 자, 이게 여러분 방금까지 제가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수요 함수의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수요 곡선을 그리다 보니까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 그랬죠. 근데 경제학자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조금 더 이거를 분석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는 걸 좋아했냐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가격 효과 때문이야 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럼 이 가격 효과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자, 여기 밑줄 그세요.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 소득 효과의 합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와 그 다음에 소득 효과의 합이 가격 효과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보세요. 재화의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 수요량이 왜 변화하냐? 가격이 높아졌을 때,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이 작아지고, 가격이 하락했을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거는 뭐 때문이에요? 가격 효과 때문이고, 이 가격 효과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다? 대체 효과, 소득 효과로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그럼 이제 대체 효과, 소득 효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시험 문제에는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 더하기 소득 효과죠. 근데 시험 문제에 그러니까 막 어려운 거를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요. 대체 효과는 가격 효과와 소득 효과의 합이다. 이건 맞다. 틀리지. 왜? 대체 효과가 가격과 소득 효과의 합이 아니라 가격 효과가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합이죠. 그러니까 뜻을 아는 것보다 이런 말장난을 우리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에서는. 자, 그럼 이제 대체 효과가 뭐냐? 대체 효과의 정의가, 자, 이것도 밑줄 그으세요. 대체 효과란 재화의 상대 가격 변화로 구입량이 변하는 효과인데,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건 이것도 말장난입니다. 요 자리에 가격 효과를 넣는다던가 소득 효과를 집어넣으면 틀려요. 그리고 요게 상대 가격인데 요거를 절대 가격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럼 대체 효과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자, 예를 들어서 사이다하고 콜라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면 대체제라 그래, 대체제. 사이다와 콜라를 우리가, 이거 나중에 뒤에서도 자세히 배울 겁니다. 대체제라고 하는데, 대체제는 어떤 걸 소비했을 때 비슷한 만족감을 주는 재화를 의미합니다. 가령 여러분들 가게 가가지고 사이다 먹고 싶어가지고 사장님 사이다 한 병 주세요. 근데 사이다가 없다 그러면 그러면 콜라라도 주세요. 콜라 사 먹죠. 그거랑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햄버거 가게 갔는데 햄버거가 없다 그러면 햄버거 대신 샌드위치 사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햄버거와 샌드위치 얘네들 대체제예요. 그리고 또 소주 먹으려고 하는데 소주 없으면 맥주 먹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대체 관계고.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이다하고 콜라하고 둘 다 가격이 1,000원이었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사이다 10병 사 먹고 콜라 10병 사 먹었거든요. 이럴 때. 근데 사이다의 가격이 2,000원으로 올라 버렸어. 그럼 이거는 사이다의 가격이 콜라보다 상대적으로 비싸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가? 이 사람은 그동안 10병을 사 먹었는데 사이다는 비싸니까 이제 5병밖에 안 사 먹고 콜라는 이거에 비해서 더 싸죠. 상대적으로 싸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15병을 사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바뀌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가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싸지니까 어떻게 수요량이 바뀌어졌죠. 이런 게 대체 효과라서 이렇게 해서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하는구나 라는 게 대체 효과라는 겁니다. 아셨죠? 별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본 거는 요 대체 효과를 봤어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건 근데 그 정의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이제 요거를 주의하셔요. 요 자리에 대체 효과 대신 가격 효과나 소득 효과 들어가면 틀리고 요 자리엔 절대 가격이 들어가면 틀려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득 효과인데 소득 효과도 여기 봐봐요. 이 밑줄. 소득 효과란 실질 소득 변화에 따른 구입량의 변화인데 여기서 소득 효과 요 자리에 가격 효과나 대체 효과는 안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여기 실질 소득 변화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치기해서는 잘 안 나는데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면 요 자리에 실질 자리에 요거를 명목 소득이 변화하면 이러면 틀립니다. 명목 X. 실질 소득이 변화한 거야. 자, 그러면 실질 소득이 뭔지 알아야겠죠. 그럼 실질 소득이란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실질 소득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을 해가지고 월급이 100만 원이죠. 이렇게 어떤 소득을 돈으로 나타내는 거를 우리가 명목 소득이라 그래요. 단위가 돈이죠. 근데 실질 소득은 이런 거예요. 실질 소득은 이 100만 원을 가지고 만약에 쌀을 사요. 근데 쌀 한 가마에 쌀 가격이 10만 원이라 그러면 쌀 100만 원 가지고 10가마를 살 수 있죠. 그러면 100만 원은 쌀로 표현하면 10가마야.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란 건 돈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물건의 개수로 표현한 거를 우리가 실질 소득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봐봐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명목 소득이 100만 원일 때 쌀은 10가마 샀죠. 그런데 만약에 이 쌀의 가격이 20만 원이 됐어. 그러면 이 사람 100만 원 가지고 5가마밖에 못 사죠, 이제.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어떻게 되는 거야? 변하는 거야, 실질 소득이. 이걸 뭐라 그래요? 소득 효과라고 하는 거야, 소득 효과. 가격이 오르면 뭐가 변하는 거야? 실질 소득이 변해가지고 가격이 오르면 실질 소득이 줄어들잖아. 왜? 10가마 사던 게 5가마밖에 못 사니까. 명목 소득은 그대로죠. 명목 소득은 그대로인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소득 효과란 실질 소득 변화에 따른 구입량의 변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실질 소득의 변화에 따라서 그 구입량이 작아지고 대체 효과에 따라서 또 구입량이 작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효과가 합쳐진 가격 효과고, 그 가격 효과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줄어드는구나. 그거를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자세한 내용보다도 뭐를 알아야 돼? 어떤 거에 함정을 팔지를 미리 알아가지고 시험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정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이제 하나 덧붙이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릴 때 소득이 증가하니까 쌀은 무조건 많이 산다고 했는데, 사실은 나중에 뒤에 배우겠지만 소득에 따라서 정상제가 있고 열등제가 있는데 요런 내용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소득이 올라가서 오히려 더 구입량이 작아지는 것도 있어요. 오늘은 많이 배웠으니까 이건 나중에 뒤에서 배우자고요. 자, 포인트. 우리 공부한 다음에 봐야지 제맛인 포인트 한번 볼게요. 유량은 일정 기간, 저량은 일정 시점인 수고, 어떤 지표가 유량이고 어떤 게 저량인지 우리 반드시 암기하시라 그랬죠. 시험에 나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우하향한다 그랬죠. 우상향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개별 수요 곡선은 시장 수요 곡선보다 기울기가 더 가팔랐죠. 개별 수요 곡선이. 그 말은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탄력성이 작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합이다라는 거 봤습니다. 자, 그래서 수요가 워낙 좀 양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배우고 조금 쉬었다가 이 다음에 나머지 부분, 수요의 뒷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